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앨리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건강습관 채널 유튜브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오늘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시간으로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요. 앨리스케어.kr 들어오신 분들도 질문 올려주시면 같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것 여쭤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첫 번째로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또 현장 참석하신 분, 온라인 참석하신 환우회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오늘 많은 강의를 유익한 강의 준비해 주신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김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1시간 라이브를 2시간까지 연장해서 해주신 김재영 교수님, 오늘 그때 못했던 슬기로운 당뇨 관리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김미영 대표님 혹시 지난 9월에 저희가 했어요. 9월 8일 날. 네. 그때 어떤 내용 진행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복습? 갑자기요? 네. 네, 그때 당시 뭐 일형 당뇨병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합병증에 대한 부분이나 뭐 관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정책에 대한 얘기할 때 네, 들어놓아야 맞아요. 된다. 네. 그 얘기가 네. 너무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재영 교수님과 저희가 관리 방법과 트렌드, 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네.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도 또 슬라이드를 지난번에 준비해 주셨던 거 이상으로 또 준비를 해주셔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금쪽이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거기서 그 싱글데디 분이 남매가 한 4남매 정도 되는데 셋째가 일형 당뇨여서 매일 새벽에 저혈당 쇼크 때문에 응급실 실려가고 하는 얘기들을 보고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얘기를 아까 사실 좀 나눠봤는데 그게 교육이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 혹시 교수님 보셨나요? 네. 유튜브로 올려주신 거 제가 봤고요.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되게 안타까우실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리블에 달고 있다고 리블에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실 주사 용량 조절하는 원칙이나 이런 방법만 좀 아시면 금방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모든 분들한테 교육이 잘 안 간다는 게 약간 저는 안타까웠고요. 아마 한우회에서도 연락하셔가지고 부모님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까운 병원, 좀 전문적인 병원에 가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연결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막 좀. 네, 자막으로. 네, 나중에 저희가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를 좀 기대하고 또 교수님이 워낙 그런 교육에 대한 열의를 많이 갖고 계셔서 당뇨 환자들의 당뇨병 관리, 일형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교육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환우회의 또 역할이 또 크시겠어요, 대표님? 네,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좀 많은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가정이라서 네. 좀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그런 분들이 빨리 환우에 오셔서 많이 배우고 선배님들한테 많이 또 배워서 좀 더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환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우회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요. 앨리스도.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지난번 환우회 분들이 주신 내용을 기초로 교수님의 슬라이드 준비하신 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혈당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막 보시는 것처럼 혈당 수치가 300 이상 고혈당일 때 인슐린을 빨리 많이 투여해서 빠르게 혈당을 낮추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씩 인슐린 주입해서 혈당을 천천히 낮추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아까 강의를 어떤 내용 하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래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을 했고요. 굉장히 뭐 궁금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이 높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뜨리는 게 좋으냐가 궁금하실 텐데, 우선 이제 초석혈성 인슐린의 작용 시간을 꼭 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목표까지 예를 들면 초석혈성 주사가 4시간은 작용할 건데 내가 막 1시간 만에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그 3시간 동안에 더 작용할 거를 또 반대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시간보다도 더 목표보다 더 빨리 도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열량을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높은 거를 4시간 만에 떨어뜨린 게 약간 부담스러운 시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4시간보다 더 길게 내가 목표하는 시간, 교정되는 시간을 늘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4시간까지 정도로 작용 시간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목표 혈당, 뭐 교정 개수 이런 개념들을 아신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교정 개수와 목표 혈당만 되면 나누면 되지 않느냐라고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 외의 팩터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300이라는 혈당이 좀 있으면 저절로 떨어질 혈당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혈당인지 그대로 갈 혈당인지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왼쪽에 그래프 보이실 텐데, 만약에 물론 옆에 Y축이 지금 180으로 되어 있지만 300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피크에 300이지만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좀 있으면 떨어질 거거든요. 주사 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은 거는 거의 끝나가고 딱 몇층 되면 굳이 교정하실 이유가 없는 혈당입니다. 그거는 앞에 인슐린을 좀 더 얼마나 내가 이전에 빨리 맞을 거냐, 사실 이미 실수는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가만 놔둬도 떨어질 거고, 내가 나중에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강의 다음번 주제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내가 조금 주사를 빨리 맞을 거냐, 약간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고, 먹는 순서 천천히 먹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그래프의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교정이 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런 거는 교정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더 먹어가지고 안 떨어질 상황이라든지 조금 기름지게 먹어서 남아있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질문이 만약에 진짜 안 떨어질 혈당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러면 4시간은 생각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사의 작용이 똑같진 않아요. 4시간 동안 일정하게 떨어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초석혈성 주사가. 그래서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성도라고 또 의미를 하는데, 주사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파워가 시간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 게 그때 제일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는 초석혈성 인슐린이 한 7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피크 타임이. 조금 더 빨리 작용하는 뭐 피아스프나 룸제브 이런 거는 한 55분, 60분 정도의 피크 타임 걸립니다. 그 주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요. 그 앞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약간 그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런 굴곡이 있는 커브일 거라고 상상하시는 게 맞죠. 그럼 어쨌든 떨어지다가도 가운데 정도 한 6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좀 빨리 급속하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제 질문에 이제 거기에 상상은 교정 개수가 사실 환자분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뭐 이런 스트레스가 어떠냐에 따라 약간 또 교정 개수가 바뀌실 수도 있다라는 상상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 중에 내가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도 다르세요. 평균적인 교정 개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새벽 시간에 혈당 올라갈 때냐, 저녁 때 전쯤 막 떨어질 때냐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앞에 먹었던 음식, 앞에 뭐 물론 왼쪽의 그래프에 이제 제가 그걸 음식이 올라갈 때냐 아니냐를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COB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탄수화물이 얼마나 앞으로 남아 있을 거냐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기존에 맞았던 인슐린이 IOB라 그래서 얼마나 남아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지금 300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대로 300인 혈당이냐에 다 영향을 미치는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300이 내가 왜 됐을까의 원인을 좀 해결하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많이 진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걸 해결이 안 되면 물론 올라갔던 것도 교정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원인이 뭐였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4시간에 내가 주사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교정하시는 거니까 4시간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저는 옵티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높을 때는 한 번에 다 떨어뜨리기 어려우니까 2번에 나눠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8시간 만에 600인 거를 막 150으로 4시간 만에 하는 것도 너무 슬로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부담스러울 수 있죠. 300 정도면 저는 4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원인을 알아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너무 많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있어서 너무 약간 어려운가요? 희망적인.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아니요, 제가 아니요. 약간 네. 걱정스러운 거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이해되시는데 네. 전혀 개념이 없는데 뭐 탄수화물 개수 뭐 활성 인슐린 뭐 이런 거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 들으면 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오늘 그래도 환우회 분들 혹은 일형 당뇨 분들께서 이제 소통을 저희 같이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제 유튜브 얘기 잠깐씩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윤희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반갑소님도 이 시간 많이 기다렸다고 하셨고요. 아까 그 그래프 얘기해 주실 때는 이지영님은 어젯밤 우리 아이 그래프 안 떨어질 그래프네요라고 하셨고요. 다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강의 좋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질문 또 드려볼 텐데요. 이번엔 인슐린 펌프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 펌프를 좀 공부해 보겠는데 펌프 사용 시기, 펌프 막 시작하는 이제 초보분들에게 어떤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부러 제가 이 질문을 골랐는데요. 사실은 공부해야 된다고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골랐고 사실은 그 전에는 국내에 좀 봐볼 만한 책들이 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꼭 책들을 만들었고 뭐 전자책으로도 만들었고요. 일부러 앞에 2개는 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이제 인공췌장 자동 인슐린 주입 펌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대치와 뭐가 좋아질 건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놨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병원만 갖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처음 다회 주사 맞는 분들이 사실 어느 선생님이 보시더라도 쉽게 쓰실 수 있고 그분도 프로토콜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가 책으로 안 하고 사실 프로토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보셨으면 하시고 유튜브에 이제 당뇨병학회 유튜브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유튜브에도 가능한 한 여러 채널들에서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한번 딱 들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상상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물론 아주 뭐 IQ가 한 180쯤 되시는 천재분이시다 그러면 이거 바로 보면 바로 혼자 독학도 되시지만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반복 교육과 원리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도망가세요. 이거 나는 못해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단계별로 수준에 맞춰서 개개인의 교육이 필요하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책만 드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다 하나하나 이게 코치해 드려야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어느 순간 오는 이게 채도부전이란 장애는 본인의 인지능이나 알고 있는 실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나 갑자기 닥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아까 뭐 금쪽이 얘기도 하셨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였죠. 제가. 네. 거기에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는 거를
현재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고, 물론 약간 오래 걸리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빨리 배우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 그 프로에 오신 부모님은 금방 사실 뭐 기회가 없었던 거지, 기회만 좀 있으시면 금방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금 넘겨주시면 몇 개, 그래서 우선 펌프 쓰시려고 그러면 기저 인슐린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하루 종일 기저 인슐린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먹지 않는 시간, 수면하는 시간에 어떻게 맞출 거냐를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CGM이 많이 돼 있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다회 주사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펌프에 기저 인슐린을 약간 줄여서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이유는 뭐였냐면 기저 인슐린의 용량이 대부분 많이 쓰고 계셔서예요. 그래서 아침 혈당만 떨어뜨리려고 밤사이 약간 혈당이 떨어지게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들이 뭐 10에서 15% 줄이게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CGM이 굉장히 많이 파퓰러해지시면서 펜으로 쓰시는 분도 그걸 아주 스트릭트하게 딱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은 그냥 그 용량 그대로 시작하셔도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해보면.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당연히 24 나누시면 되겠죠. 하루에 내가 뭐 트래시바 같은 거를 20단위 맞는다. 그럼 24 나누시면 시간당 용량 딱 나와요. 거의 맞고요. 적어도 밤에. 거기다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트래시바가 이제 거의 진짜 평평해졌거든요. 옛날 란투스나 이런 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쓰시려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아직도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왼쪽처럼 밤사이 약간 혈당이 떨어지게 기저를 맞고 계신 분이면 약간 줄여서 스타트를 하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저렇게 직선처럼 오른쪽 그래프는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려놨지만, 좀 평평하게 12시에서 3시 가시다가 이제 아침에만 올라가는 새벽 현상도 따로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타겟은 12시에서 3시에 평평하게 하시고, 새벽 현상은 펌프는 따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12시에서 3시 정도를 타겟으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의 시간에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뭐 10% 20% 더 용량을 늘려서 설정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예,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선 탄수화물 계수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처음에 모르는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세는 게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공개된 탄수화물 음식도 되게 또 생각해 보면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런 음식으로 먼저 꼭 각각의 끼니, 사실은 끼니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 다른 거여서,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고 점심쯤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점심에 전에 먹는 아침이랑 그냥 그 아침 시간에 먹는 아침이랑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내가 먹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내가 이게 첫 번째 먹는 식사냐 두 번째 먹는 식사냐에 약간 달라지실 수는 있지만, 시간별로 그런 탄수화물 개수를 고민해 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거는 다회주사 펜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잘하시는 엑스퍼트 분들도 탄수화물 개수로 그걸 환산하지는 않고 되게 이 음식은 몇 단위가 맞더라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해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본인이 이게 탄수화물 70g 이렇게 안 하지만 눈대중으로는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교환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인 분들 생각은 그게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기를 쓰시면 거기에 이제 설정이 어쨌든 시간별로 저희가 설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대개 해보면 탄수화물 개수가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것보다 좀 낮게 나오고요. 점심시간, 두 번째 먹는 시간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좀 늦게 먹거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나와요. 저녁도 조금 일찍 먹는 저녁이냐, 좀 늦게 먹는 야식 먹는 건 약간 좀 차이가 나서 좀 초저녁에 먹는, 뭐 4시, 5시, 6시 이때 먹는 게 좀 점심에 가까울 정도로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선 그걸 맞추시고, 제가 왼쪽에 그래프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에 뭐 내가 상상한 게 언제든지 안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 같으면 탄수화물 개수가 지금 어떤 거죠? 실제는 낮추셔야 되는 거죠. 탄수화물 개수 입장에서는. 지금 4시간까지 교정이 안 됐다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탄수화물 개수를 낮추셔야 되고, 위쪽에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개수가 지금 너무 낮아서 약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두 개의 그래프는 사실 탄수화물 개수의 문제는 아니세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주사를 언제쯤 맞을 거냐, 아니면 먹는 순서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약간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맞춰진 탄수화물 개수가 되면 반대로 내가 새로운 모르는 메뉴에 대해서 이게 몇 그램 정도 탄수화물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좀 엑스퍼트 오늘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엑스퍼트 분들이 이게 사실 시중에 뭐 유명한 맛집에 똑같은 비빔밥 몇 그램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뭐 소스를 뭘 넣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 나는 경험해봤더니 이건 몇 그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다른 사람한테는 교정하지 않을 기회를 충분히 드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본인은 나는 7단이 맞았어요. 그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는 9단이 됐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탄수화물 그램수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분한테도 도움 되실 수 있어요. 다른 분한테도. 그런 시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운동이 되면 사실은 맛집에서 그 내용을 공개해야죠. 저 안 하는 게 저는 사실 외국은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뭐 당질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얘기도 질문에 올리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 나라 음식이 저는 진짜 안 좋은 음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한식, 분식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 없는 음식이에요. 해보시면. 네. 외국에서 오셨다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외국 분들이. 100% 비교되죠. 너무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탄수화물 개수가 그 마지막에 추정이 가능하다는 걸 한 번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식후 4시간 이내 만약에 교정 주사가 필요하셨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교정 인슐린에다가 탄수화물 개수를 곱하시면 추가로 더하셔야 되는 탄수화물 그램수가 나와요. 내가 탄수화물 개수가 10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2단위가 밥 먹고 나서 추가로 필요하셨어요. 그럼 20g은 내가 원래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내가 판단한 거죠. 70g인 줄 알고 비빔밥 먹었는데 실제로는 2단위 들어갔으면 90g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저혈당 간식을 내가 10g을 먹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70g이 아니라 원래는 60g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되돌아가실 수 있어요. 탄수화물 개수만 잘 설정하시면 모르는 음식도 찾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보통 밥은 7단이 많은데 뭐 짜장면 먹었더니 10단이 들어가고 10을 외우시려고 그래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본인한테만 도움돼요. 그것도 본인도 내가 조금 몸무게 늘어나면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영양 정보 소스들도 있고 학회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그 식품 교환법가 사실 2010년도 좀 오래된 거여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로 조금 도움 되시는 걸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도 저는 엑스퍼트 분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예요, 이거는. 네. 유저가 훨씬 잘해요. 그러면 우리 엑스퍼트 분들은 앞으로 맛집에서 그람으로 얘기하는 걸로 네. 단위 말고. 네. 예. 네. 오늘 여기 안타까운 분이 계셔서 이게 회의 참석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마음이 조급해서 질문 하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WYN님 2호 패치 펌프를 2번 사용하고 통증으로 아이가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직장 다니면서 아이 이런 혈당 관리하고 관리하시는 부분이 더 안타깝네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교수님? 이어 패치 안 되면 뭐 다른 다른 펌프도 방법, 많은데. 네, 다른 방법. 이게 뭐 이어 패치 네.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줄이 없다라는 거에 너무 환상이 있으신 게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줄이 있으면 엄청 불편할 거라고 상상하는 것도 또 약간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한우에서 이미 줄을 쓰는 튜빙 펌프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에 외국의 유튜브를 봐보면 옷을 얼마나 맵신하게 입는지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나오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보시라고 뭐 가끔 진료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옴니파드나 뭐 이오 패치 물론 롤이 있고 좋은 펌프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정확성도 약간은 튜빙 펌프보다는 떨어지고요. 이게 또 가격 면에 있어서 그 약간 사실 주입 세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교체들을 안 하세요. 또 이게 해보시면 아까워가지고 이미 혈당 한번 올린 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그 돈이 아까우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 망가지는 거예요. 내 피부. 애들 만약 아이를 하신다 그러면 아이 피부 망가지시는 거잖아요. 그거 오래 버티고 있는 거. 저는 그거 찬성. 그 무슨 3일 된다, 3.5일 된다는 그게 100% 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완벽한 조건에 관리하고 계실 때 그나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시고요. 네. 다른 오늘- 건 하셔야죠. 네, 오늘 강의 자료 너무 유익한데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냐는 얘기도 또 좀 있으셔서 안내 드리면 저희가 앨리스케어.kr로 회원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시면 이제 회원 가입만 하면 저희가 당뇨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에 지난번 강의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조금 더 후에 업로드 할 텐데 챕터별로 잘 편집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이고 12월에 다 오픈이 될 예정이고 지금은 무료 쿠폰을 드려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 일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다 엑스퍼트라고 하시지만 저는 사실 1형 당뇨 환우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엑스퍼트는 아니셨을 거잖아요. 초보 때가 다 있었을 텐데 대표님도 초보일 때 이 인슐린 펌프 사용했을 때 어려움이나 그리고 그걸 극복했던 팁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네. 저는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국내 인슐린 펌프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도입하신 분. 도입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해외 아까 교수님 음. 말씀하신 옴니파드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렵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그 PDF로 된 가이드 그런 매뉴얼들을 다 다운받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슈거트리에 정리해서 올리면서 그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계속 공부하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한테 적용해서 썼더니 그렇게 크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걸 공부를 써보는 게 하고 그걸 중요하고. 했더니 그래서 네. 그냥 무작정 쓰는 것보다 사실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교육의 얘기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열정에 너무 감사드리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우회 분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서 또 좋은 영향력을 또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응원 드립니다. 인슐린 펌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인슐린 그리고 혈당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 질문을 좀 보면서 1형 당뇨 이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1형 당뇨를 치료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한테 어떤 습관을 또 새로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습관을 또 줘야 되는 역할을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연대가 끈끈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애착이 끈끈한 분들이 아이의 혈당 관리가 더 잘 된다라는 연구도 있다고 나와서 이게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청소년기 시간대별로 혈당 추이와 인슐린 양 조절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앞에 질문하고 일부러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질문을 잘 올려주셨는데 물론 청소년기 아니고 성인 일반적인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설카디안 리듬이라 그래서 일주기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 트레시바라는 주사는 인슐린이 그냥 평평하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요구되는 먹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요구되는 기저 인슐린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그래요. 저희도 당뇨 없는 그냥 정상인 비당뇨인 라면 그 혈당이 그냥 계속 뭐 80 나가실 것 같잖아요. 계속 굶기면 그렇지 않아요. 시간별로 약간 변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이제 청소년기가 되시면 그 시기에 조금 더 현상이 나오는 게 있긴 합니다. 새벽에 뭐 콜티졸이나 성장 호르몬 이런 게 좀 더 나오면서 새벽 시간에 나오는 새벽 현상이 좀 더 과장될 수 있어요. 좀 더 과장될 수 있고
물론 이제 개인차가 더 있어서 어떤 분은 그게 한 50%까지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일부 뭐 10% 20%에서 가볍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건 그 요구량에 약간 맞추시기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CGM이 정말 보이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이제 프로토콜에 약간 만들어 넣긴 했습니다. 물론 100%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개별화는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스타트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12시에서 3시, 4시 정도가 사실은 기저 인슐린이 요구량이 적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전 한 10시까지는 기저 인슐린이 요구량이 들어요. 특히 한 점심 전까지도 느는데 내가 기저 인슐린의 효과가 한 한두 시간까지 더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한 10시 정도까지만 올려도 저희가 해보니까 크게 무리는 안 되고 그래서 한 10시에서 한 2시 정도는 이제 평균 정도고요. 또 오후 시간이 또 조금 약한 시간이거든요. 한 3시에서 6시가 약한데 1시간 당겨서 미리 좀 줄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2시에서 한 6시 정도로 조금 줄일 수 있게 만들어놨고 6시에서 다시 또 밤 12시는 평균적인 값이 나오게 그러면 아까 기저인슐린 내가 뭐 맡고 있는 용량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100%라고 딱 하시면 시간당 용량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약한 부분은 뭐 90% 줄이실 수도 있고 그게 새벽 현상일 때는 110%로 늘리실 수 있고 청소년기에는 110%가 아니라 그게 120%, 130%, 140%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일단 좀 디폴트로 해놓으시면 계산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 탄수화물 개수도 아까 이제 앞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먹는 끼니 계산하실 때 나오는 원래 탄수화물 각각의 끼니를 별도로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대충 몸무게나 이런 걸로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침 거는 뭐 90%, 점심 거는 한 110%, 저녁 거는 이제 평균인데 그것도 조금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나누셔가지고 이른 저녁은 점심하고 비슷하게 110%, 뭐 좀 늦은 거는 그냥 100% 이렇게 따로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중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똑같이 24시간 하시는 분보다는 조절하기가 좀 더 편하고 특히 교정개수 개념에서도 그 하루에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는 내가 30단위가 다 합하셔가 들어간다. 그럼 보통 이제 상수 1800을 30으로 나눠서 교정개수 구하시잖아요. 그 교정개수도 하루 종일 동일하지 않다는 거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기 시간을 보시면 0시에서 3시는 당연히 조금 더 예민한 시간이니까 교정개수를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오전 시간이 예민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반대로 교정개수를 줄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정개수가 평균이 50이라면 새벽 시간 3시부터 10시는 45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게 110%, 90%, 그 다음에 오후 시간 2시, 6시 이때는 좀 예민하니까 110%. 이렇게 펌프 설정할 때 만들도록 제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고요. 일반적으로 계산하실 때도 머릿속에도 그냥 펜을 쓰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하시고 교정개수에 평상시 내 교정개수에 좀 10% 더한다거나 빼거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게 교정개수 그대로 안 나오시잖아요. 뭐 아주 심할 때는 반으로 줄이셔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엄청 지금 막 뛰고 이래서 교정개수 너무 예민할 거다. 그러면 2배로 늘리셔야 될 때 시간도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잘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인슐린 발현이 느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보통 이런 표 그래프가 막 나오면 저희 유튜브에서 접속자 수가 확 떨어져요. 어려워서. 근데 지금 확 올라와서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는 게 많이 유익한 내용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시면 질문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질문이 아니고 다 모든 분들이 응원하는 메시지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지숙님 펌프를 처방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답을 알고 질문을 주신. 그렇게 대개는 사실은 오늘 오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하고 같은 일형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런 얘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저는 95% 이상이실 거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를 바로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95% 이상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보통 의사 선생님들 하는데 가서 강의하면 대부분은
우리는 안 돼라고 대답하세요. 사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3분질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시고요. 대부분 인슐린 펌프 우리나라 진짜 많이 쓰이지만 이런 거 설정 다 안 하고 씁니다. 전혀 안 하고 지금 펜 하시듯이 똑같이 해요. 그냥 아침밥 먹으면 7단위 이거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낮기초, 밤기초 그냥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기껏 12시간 동안 뭐 8단위, 9단위 이거 나눠서 주고 있어요. 그럼 새벽 현상 해결도 안 돼요. 아까 그 썰카디안 리듬에 맞춰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펌프 쓰고 계세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앞에 제가 뭐 탄수화물 개수, 교정 개수 뭐 이런 거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펌프 쓰면서도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 태반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펌프 쓰인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면 외국도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 펌프가 외국엔 그렇게 안 팔아요. 그렇게 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도 왜 안 하실까요? 제가 지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모든 선생님들한테 제가 저처럼 하는 거를 부탁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개업했으면 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제 목표는 개업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 병원이 생기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강국이 어떤 걸까요? 피부과, 성형외과, 외국에 강남에서 다 와요. 부산 뭐 이게 유명한 데 다 외국에서 와요. 일형 당뇨도 저는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네.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약간 커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김명 대표님도 보셔주셨고 혼자도 되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이 뭐 찾아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얘기 조금 하면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 저희 때는 그 수능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죠? 무슨 학력고사 말고 또 그 뭐죠? 학력고사 말고도 그 앞에 본고사 뭐 이런 거 있대. 저는 본고사를 안 보고요. 본고사를 저희 선배들까지 하다가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고사 나올 줄 알고 막 일본에서 나온 문제 막 혼자 사서 막 독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학원도 못 다녀봐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신다는 의지가 중요해요. 저는 의지가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병원들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요일의 앨리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웅님, 갓재현, 갓미영 거기에 갓앨리스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네, 너무 두 분 활약에 응원 드리는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니. 그 다음은 저희가 오늘 1시간 안에 못 끝내겠네요. 지금 분위기로. 네, 이번에 피아스프 쓰는데 아침에 인슐린 주입 후 1시간 지나도 혈당 안 떨어지는 인슐린 발현이 느린 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질문도 앞에 썰카디안 그 일주기성 뒤에 일부러 올렸는데요. 질문을 잘 보시면 아침엔 안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아침엔. 피아스프 잘못이 아니고요. 아침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를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질문하신 분이. 당연한 거예요. 이분의 질문에는 오후에는 잘 떨어져요라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왜 발현이 느려고 아이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그대로 정상적인 겁니다. 충분히 그때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그 일을 피아스프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도리어 아이가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새벽 현상이 더 많은 거죠. 10%가 아니라 50% 더 늘려야지 평상시 떨어진 것보다 반도 안 떨어질 거라고 상상하고 보시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비당뇨인도 있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 비당뇨의 그 연배의 아이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 되실 게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탄수화물 개수, 교정 개수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시면 되고 청소년기에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직장인들 평일 주말 달라요. 당연히 주말 되면 좀 늘어지잖아요. 새벽 현상 좀 줄어들어요. 딱 출근하려고 막으면 콜티졸이 진짜 나오거든요. 더 많이. 그때는 성장 호르몬보다 콜티졸 반응이 커가지고요. 직장인들 반응이 다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진짜 또 확 올라가요. 그거 생각하고 맞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내가 파악하시는 거죠. 질문에 대답을 일부러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고요.
그런 일주기성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해 주시면 뭐 내가 궁금했던 현상들이 대부분 해결되세요. 다음 넘어갈까요? 또 이제 몇 개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탄수화물은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음식들이 진짜 빨리 올라가는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지수가 너무 높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좀 뒤에 드시는 게 굉장히 순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또 그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설카디안 리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녁도 일찍 먹느냐 늦게 먹느냐 뭐 이미 혈당을 생각하기 전에도 살 안 찌게 하려고 그러면 저녁을 늦게 먹지 말라고 막 얘기들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드셔도. 그 당연히 살이 더 잘 찌기 쉽겠죠. 그게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뭐 일상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맨날 일찍 저녁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늦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 탄수화물 개수를 생각하셔서 시간별로 설정하시면 아이의 탓이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영양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뭐 인슐린 펌프 이런 교육도 안 되는데 영양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양도 생각보다 어렵죠, 저 대표님. 제가 대표님 페북 친구라 가끔 이렇게 보면 아이들과 샤브샤브 이런 거 먹고 맛있는 거 이런 거 가끔 올려주시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 거 관리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CGM을 통해서 혈당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좋은 음식은 사실 비당 요인인 저희 가족한테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먹여보고 가끔은 저도 CGM을 부착해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당뇨인하고 같이 살면 비당뇨인도 같이 건강해. 저는 정말 아침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 아침에 인슐린 요구량도 많아지고 하는데 저는 거의 아침에 그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플랫한 일자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어서 서서히 그 내분비계 질환의 어떤 노출된 그런 상태인데도 그게 좋아진 거는 결국 이제 아이의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이제 아이랑 똑같은 그런 식단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식단을 따로따로 먹고 준비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는 절대 안 되죠. 안 돼. 네, 같이 먹. 그리고 일형 당뇨인들은 사실은 막 음식 제한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하고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본인이 이렇게 가족과 같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먹는 식단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하는 게 그게 교육 아닐까요? 네. 이번에 질문은 식후 30분 정도 혈당이 또 급격하게 160, 190까지 오르다 이제 2시간 이후 떨어지곤 하는데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혈당 유지되는 방법. 예. 지금 식사 이 순서대로 하는 건 잘하시는 거죠. 일부러 이것도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요. 잘 질문해 보시면 꽤 본인 노력을 하고 계세요. 순서대로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한번 제가 진짜 그려봤어요. 어떤 거라고 보면 한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급격하게 한 200을 안 올라가시는 거 표현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또 80까지 떨어지세요. 그러면 우선 이제 용량으로 따지신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우선 그 음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간에 먹어야 되거든요. 용량은 줄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피크가 한 60분 이내에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1번 뭐 순서대로 먹고 있지만 드시는 탄수화물은 저는 아주 좋은 탄수화물은 조금 아니지 않을 확률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느냐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먹는 건 그렇게 바꾸시고요. 주사로 하신다 그러면 어쨌든 주사는 조금 더 용량은 줄여서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펜을 내가 2번 나눠서 맞으실 수 있다 그러면 1부는 1시간 전쯤 미리 빼놓는 것도 괜찮아요.
직장인인데 점심 메뉴 내가 선택하실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뭐 나오는 게 딱 있다. 1시간 전에 미리 맞아두시는 게 꽤 괜찮은 게 우리나라 음식이 2시간도 안 가거든요. 막 그런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사는 더 가요. 그러니까 뒤에 막 떨어져 버리거든요. 급격하게. 그리고 앞에 올라가는 속도를 못 잡아요. 내가 15분 전에 또 20분 전에 맞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일부는 빼놓으시는 게 괜찮은 전략입니다. 펌프 쓰시면 그거 빼놓고 볼로스 계산기로 딱 하면 그거 딱 빼고 주사가 들어가요 또. 근데 펜을 쓰시면 조금 생각하셔야죠. 용량 어쨌든 빼시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피아스프나 룸제브 같이 조금 빠른 거 한 5분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조금 낫고, 그래서 이분한테 팁을 드린다면 저 같으면 용량을 좀 줄일 것 같고 좀 더 내가 앞부분에 작용할 수 있게 주사하고, 먹는 거는 탄수화물을 내가 뭘 먹는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단백질 약간 늘려주시면 뒤에 떨어지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앞에 올라가는 것도 단백질이 약간 늘어나시면 양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질문들이 온라인으로 쭉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 짧게 답변을 단답형으로 빨리 주시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은주님에서 고고혈당, 이은주님 고고혈당으로 올라갔을 땐 인슐린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떨어지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고고혈당. 고혈당. 아, 고고가 고혈당. 예. 고공. 아, 고공. 예, 당연하죠, 당연. 예를 들면 뭐 400, 500일 때 그 주사가 일단이 교정 개수가 똑같을 거냐, 300일 때랑 대개는 조금 더 안 떨어져요. 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조급해. 왜냐하면 이제 몸에서 그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대개가 그런 상황에.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평상시 내 교정 개수보다 뭔가 더 떨어지게 하는 상황이실 때가 많아요. 내가 뭐 감염이 됐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랑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교정 개수가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 글루코스 톡시시티라 그래서 이제 당독성이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도 안 나오게도 되지만 인슐린의 작용도 떨어뜨리는, 혈당이 올라갈 때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기 전에 미리 교정하시는 게 조금 더 덜 고생하시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에 지숙님, 예, 펌프를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어느 날은 이오 패치를, 어떤 날은 유선 펌프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더 쉬워요. 이게 다회 주사 기저를 깔다가 바꾸는 게 조금 더 어렵지, 펌프에서 펌프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해님, 아이가 8살, 발병 1년차 1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42 정도로 높고 갑상선은 발병 때부터 부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데 갑상선 콜레스테롤과 1형 당뇨 관련성이 있을까요? 갑상선은 일단 있고요. 1번. 조금 그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빈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비당뇨인한테 콜레스테롤 맞추는 목표하고 이제 혈당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높을 수밖에 없는 당뇨인에게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해드리면, 저희가 콜레스테롤 농도로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콜레스테롤은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일반 당뇨 없는 분하고 당뇨가 있는 분하고 당뇨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똑같은 농도에서도 콜레스테롤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요. 그 작은 게 또 동맥경화를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당뇨 없다고 그러면 치료 안 할 것도 더 낮추라고 얘기들을 드리는 거고, 근데 갑상선과 콜레스테롤은 진짜 그냥 약 먹으면 돼요. 아니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거 먹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유병률과 콜레스테롤 갑상선의 유병률은 차원이 다른 얘기여서 그거 약 하나 더 먹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거 약 먹고 조금 기름지게 먹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음식이 조절하기 너무 어려워서 당에서는 단백질, 지방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약 드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가 8살 성장기라 또 8살. 그 부분이 8살. 8살에는 사실 콜레스테롤 신경 안 씁니다. 일본 이제 다시 적어도 성인이 된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경우에 또 안 써요. 꼭 그건 알아주시고, 8살이면 문제 없고, 갑상선도 이제 아까 TSH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에서 저희가 한 4, 5까지는 뭐 안 쓰고 10까지도 지켜보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오드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6살 저희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기저와 초속 인슐린 주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까 이게 병원의 교육이 좀 부족한 상황인가 본데 혹시 기저와 초속 인슐린 비율은 따로 있을까요? 아이가 발병하고 처음 안내 받았던 비율을 기준으로 어림짐작으로 주사 중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네. 이거 좀 중요한 팁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탄수화물 제한을 안 하시면 아주 뚱뚱하지 않거나 일반적이면 제가 통계를 보면 3대 7 정도 나오는 거예요. 3대 7. 아니면 2대 8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한 끼 초속 들어가는 거로 기조로 해결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엑스퍼트 분들은 음식을 탄수화물 제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들어가는 초속량과 아침에 들어가는 기저량이 거의 비슷하시다고요. 탄수화물 제한 안 하시면 그냥 일상적으로 남들 먹는 거 좀 똑같이 드시잖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그 대신 이제 대부분은 그걸 약간 제한하시죠. 그러면 이제 비율이 좀 달라지고요.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는 50대 50 그거는 서구인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우리나라 같이로 막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음식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단백질 지방이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좀 등치도 이제 있죠. 우리나라 중에도 이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약간 이제 쌀밥 안 먹고 스타일이 서구적으로 바뀌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리고 약간 이형 당뇨처럼 복부 비만도 오시면 이제 50대 50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탄수화물과 이제 GI 지수 그리고 혈당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같은 함량의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신체 컨디션 같다는 전제로 GI 지수가 영향을 주는지요?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주죠. 너무 많이 주고요. GI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로 랭킹을 만든 거예요. 랭킹을. 무슨 답의 그 정의 자체에 답이 있는 거죠. GI 지수가 높다는 것 자체가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낮다는 거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이 어떠냐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먹는 음식이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불편한 거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음식, 뭐 공장에서 찍어갖고 만든 음식, 모밀 이런 거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쌀국수 국수 먹어보시면 뭐 한 번 당하고 나면 안 먹고 싶어지세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먹으면 진짜 졸리거든요. 다 먹고 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졸려요 벌써. 그렇게 평생 먹었기 때문에 일형 당뇨 아니고 그냥 이형 당뇨가 될뚱말뚱하는 50대이신 분들이 우리나라 좀 꽤 마른 당뇨가 많은 이유는 워낙 음식을 그렇게 먹어서요. 제가 상상하는 거는 물론 췌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뭐 약하다고들 하시지만 계속 그 기능을 쓰게 음식을 평생 먹었어요. 그것도 군대식으로 엄청 빨리 먹어요. 그러면 한 50대 60대 되면 이제 식후혈당이 뚱뚱하지도 않은데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같은 가족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찾고 노력하시면 부모님들도 당뇨가 빨리 안 오시죠. 특히 식후 고혈당, 마른 당뇨라고 하는 게 줄어드실 거예요. 줄어드실 거고요. 음식에서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식이 훨씬 GI 지수가 높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 한식이 근데 뭐 옛날에 한식에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시는 한식은 그러지 않았겠죠. 지금 한식이 저는 그건 한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추럴하게 한식을 만들면 우리나라 음식이 내추럴한 게 더 나쁠 이유가 있을까요? 정제되고 가공된 걸로 너무 편하게 쫙 뿌리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외국은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런 음식을 대중적으로 팔려고 이미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게 그런 음식이구나라는 걸 맛은 있죠. 계속 그거 찾아요. 이게 스파이크 만들면 더 그렇게 먹고 싶어져요. 진짜 웃기는 건데. 근데 식단은 정말 누가 옆에서 먹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진짜 중요하신 앨리스에서 이런 걸 강의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한 것 이거는 같습니다. 일반인도 꼭 중요한 네. 비당뇨인 아니면 가족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게 바뀌실 거예요. 이걸 체험해 보면 네. 뭐 한 번은 꼭 내가 이제 사실은 인슐린을 맞는 분은 준비하시고 드실 수는 있어요. 미리 좀 맞아놓고 뭐 내가 또 단백질 좀 일부러 계란 같은 거 같이 먹고 이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드시면서 이 음식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까지 내가 이걸 즐기냐 횟수가 되게 줄어드시죠. 귀찮아서. 근데 그렇게 방법을 되시는 알면 거죠. 오히려 또 그럼 쉽게 할 좋아요.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 영양 교육을 한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만들어 보시 뭐 한번 보셔야겠어요. 만들어. 네. 네, 그- 막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또 나올 때 저는 이 푸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뭐 여러 가지 펌프나 뭐 CGM이나 이런 기기뿐만 아니라 푸드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정보를 쉽게 어떻게 접근하게 만들 거냐가 진짜 중요해요. 외국의 앱들 찾아보시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안 들어있어요. 이거 왜 안 할까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회사들이 죽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제가 보기에 인슐린 맞는 분은. 근데 이게 일반인한테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바꿔주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스피크를 해주면 제가 스피치를 해야 돼요, 진짜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서 그 제시 인차우스페라는 비당뇨인이 혈당 흐름을 보고 이제 이렇게 챌린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봤는데 비당뇨인도 사실은 혈당과 굉장히 많은 혈당 스파이크도 있고 또 그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뭐 당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중복돼서 오기 때문에 네. 사실 혈당이라는 거는 당뇨인만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면서 보면 당뇨 얘기하면 비만 얘기랑 연결이 되고 또 비만은 수면 장애랑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같이 오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더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수면 챌린지, 비만 챌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생활 습관 개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뇨 챌린지에도 당뇨 영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영양 운동에 대한 영상들도 들어가 있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네. 또 코멘트 드리면 우리나라 분들만큼 먹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없어요. 사실은 뭐가 아프다고 네. 생각하시면 먹는 걸 해결하시려고 해요. 네. 근데 정확한 정보와 중요한 게 아직 포커싱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외국엔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하실 일이 부분들을- 많은 거죠. 하실 일이. 네. 이게 뭐 네. 무슨 음식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먹고 있는 거에 피하거나 더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거나 이런 운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김미영 대표님 환우회 분들 같이 해보시겠어요? 영양에 대해서 네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질문 오신 부분들 좀 드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슐린 펌프 1년 이상 사용 중인 분인데요. 펌프 주입 세트 교체를 하고 나면 처음 12시간 정도 인슐린 발현이 안 되고 그 사이 기저도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식사할 때 반드시 펜 인슐린 사용해야 합니까? 이건 저희 아이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 왜 생기는지요? 우선 뭐 그 주입 세트 그 기기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주입 세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걸 쓰시는 분이 제대로 잘 못 쓰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물론 그 막판에 끝에 가서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교체가 아까우셔가지고 하다가 막판에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입을 교체했는데 8시간 동안 잘 안 된다. 이거는 문제 있죠. 사실은 그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쓰는 거는 지금 뭔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뭐 주사가 안 들어가게 뭔가 근데 그 공기 넣고 있는 것도 진짜 웃기는 그리고 약간 리스키한 거거든요. 그렇게 쓰고 계신 거는 좀 뭔가 문제 있는 걸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쓰는 펌프 아니에요, 절대로. 네, 여기 답변을 이 환우회 분들 엑스퍼트 분들이 막 답변을 주시고 계셔서 네, 저희는 네, 이런 게 이제 환우회의 어떤 결속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 텐데 교수님 저희가 시간상 이 부작용 얘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해서 이 탄수화물 지하의 지수는 넘어가고 최신 혈당 관리 합병증 예방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아까 뭐 네. 잠깐만 하나만 더 늘어주세요. 네, 잠깐. 혈당 관리에 대한 얘기 한번 지금 질문 이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혈당 관리 힘든데 이제 소화 속도랑 인슐린 발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신데요. 식사 직전에 맞았는데도 소화 속도가 현저히 많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지금 그래프의 위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또 고민스러운 거지만 그건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GI 지수가 높아서이시고 빨리 먹고 이런 거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래쪽에 그래프가 또 오시는 경우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도 회진 입원해 계신 분 이런 걸로 입원해 계신 분이 있어서 회진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혈당이 예를 들면 계속 고혈당으로 평평하게 갔다. 그럼 생각보다 잘 안 와요. 그런 증상이. 도리어 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분들이 이런 증상이 와요. 특히 저혈당 많이 오시는 분들. 고혈당과 저혈당의 스파이크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와요. 왜냐하면 그때 자율신경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내 자율신경이 일을 많이 해버리면 소화 능력은 부교감 신경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릴렉스 할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소화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만들고 계세요. 스트레스를. 혈당이. 그래서 안타깝게 굉장히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을 저희 병원으로 자꾸 이제 오셔서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당만 조절을 잘하는 요령만 가르쳐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대부분이. 대신 내 상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주사의 타이밍은 계속 바뀌실 수 있어요. 오늘은 지금 질문에는 식사 직전에 만든 나는 느리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10분 들어서 조금 1분 먹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 있겠죠. 더 안 될 때는 먹고 나서 맞으셔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저혈당 안 오도록. 저혈당은 근데 소화가 안 돼도요. 그냥 그 단순당의 음료수로 마시면 그건 올라가요. 그거는 흡수되거든요. 그거는 또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안 오면서 빨리빨리 안 바뀌게 교육만 되면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1년 내에 되게 해결되세요. 물론 뭐 소화 안 되는 게 정상인 분도 비당뇨인 분도 소화 안 되는 일이 생기실 수 있죠.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자극적인 음식 먹거나 이런 일이 한 번씩 올 수는 있지만 당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셔야지 누구는 무조건 15분, 식전 15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최근 그 당뇨 치료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 드릴 텐데 최근 트렌드는 혈당 관리를 넘어서 합병증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병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장기간 혈당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만 모아서 몇 가지 얘기 드릴 텐데요. 저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저희 건강한 요일에 앨리스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앨리스 케어 회원 가입 한번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유가 되니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평생 맞는 것에 대한 부작용 없는지 그리고 신장 투석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당뇨인의 혈액 투석을 받는 어떤 통계가 있는지라는 질문과 이어서 뇌 건강, 알츠하이머, 치매 이쪽과 관련해서 뇌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답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인슐린의 부작용은 인슐린 자체의 부작용이 아니고요. 인슐린을 쓰시는 분이 제대로 못 쓰셨어요. 1번. 우리 몸에서 그 비당뇨인한테 인슐린의 부작용이 있을까요? 근데 비당뇨인에게 인슐린의 부작용이 오는 병이 있어요. 인슐린 종이라고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세포가 종양이 돼버려가지고 과다하게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먹으면서 살찌고 저혈당이 잘 때마다 겁이 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의 공포감이 내가 뭔가 이게 밖에서 주사를 맞아가지고 무슨 이제 저항성이 생겨요. 저항성은 그냥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이 찌서 오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잠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당을 올리는 게. 그래서 또 당뇨 합병증이라고 이제 만성합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당뇨 자체가 아니라 당을 다 조절을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조절을 하면 당연히 합병증은 안 와요. 근데 그 어미 표현에 전제가 잘 못한다라는 못할 거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게 저는 좀 싫은 사람인데 잘하는데 왜 합병증이 옵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내 자료 지금 현재
현재 빅데이터로 합병증 데이터를 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10년간 그분의 혈당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슬픈 현실은 아직 조절을 잘 못하세요. 그분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죠. 이형 당뇨는 경구약을 먹는 이형 당뇨는 제가 보기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요. 치료받기 위해서 약 엄청 싸게 공급해주고 있고 병원 접근성이 엄청 좋고 검사 굉장히 싸.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슐린을 맞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려워요. 일형 당뇨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콩팥에 대한 얘기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빅데이터로 국내 자료 분석하면 앞에 아래쪽에 그래프처럼 비당뇨인에 비해서 당뇨인이 조금 높고 일형이 있는 당뇨인은 더 높아요. 인슐린 맞는 이형은 또 그 중간 정도 있으세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당 조절을 잘하면 이거는 뭐 어떤 통계인 거냐면 지금 10년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절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혈당 조절을 잘하면 당연히 상관없어요. 특히 콩팥이 나빠지는데 고혈압도 있고 비만도 있고 콜레스테롤 있고 다 작용하거든요. 그냥 일형 당뇨만 있으신 분은 그런 병이 동반이 되긴 안 돼요. 이제 콩팥이 약간 망가지는 순간부터 그게 동반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처음부터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혈당을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서 이제 혈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결국은 당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을 얼마나 잘해주고 그분이 할 수 있게 만들면 미래는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보다도 이게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저희 나라도. 대신 선진국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 거냐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아닙니다. 천천히 어차피 이제 네. 11시를 넘어섰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체에 데미지가 없는 저혈당, 고혈당 어느 정도일까요? 네, 다음 이제 아마 타이밍 레인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저혈당도 최근에 이제 레벨 1, 2라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고혈당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혈당과 고혈당의 리스크를 같이 봐주지 마세요, 제발. 약간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보니까 이걸 저혈당과 고혈당의 비율을 비슷하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고혈당하고 저혈당이 1대2 정도 된다든지 이거는 밸런스 잘못 하시는 거예요. 1대5라고 보셔야 돼요. 비율이. 권장하는 게요. 저혈당과 고혈당의 비율이 저혈당이 4%면 고혈당이 25%예요. 1, 2단계 합하셔가지고. 타이밍 레인지를 어쨌든 최대한 늘리는 게 좋지만 어차피 익스트림은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5배라는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4%, 25%면 만약에 타이밍 레인지가 그때는 70%잖아요. 그게 85% 늘면 2%, 13% 정도가 남거든요. 그 정도를 하셔야지 이 남은 15%를 7%, 7% 하시면 잘못하고 계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엄청. 예를 들면 5%, 10% 돼도 저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요. 2%, 13% 정도가 돼야지 그분이 적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1%, 14%도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혈당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 저희가 저혈당 통계도 바로 낼 수 있거든요. 그 저혈당 통계 이제 중증 저혈당을 입원하신 분, 그게 생기신 분이 사망률 높고요. 심근경색 이런 게 당연히 바로 높아요. 근데 그거는 10년간의 통계가 아니고 지금의 통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성 신부전의 투석은 10년 고생해서 했던 고혈당을 못해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중증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오고 그다음에 그 중증 저혈당 때문에 사망률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현재의 통계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절을 잘 못하면 고혈당에 노출돼서 저혈당이 더 훨씬 무섭고 힘들거든요. 근데 실력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동기부여돼서 내가 해봐야지 이럴다가 사고 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약간 강요하면서 만드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아니시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보시고 5배를 꼭 그래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게 저혈당을 그건 지금 문제예요. 지금 문제.
운전으로 따지시면 이게 혈당이 정상에 가깝게 가까울수록 그 절벽에 바로 붙은 도로 같은 절벽에 있는 걸 상상하셔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가다면 목표에는 근접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로 보신다 그러면 내가 자는 시간에는 계속 보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알람도 울리고 뭐 인공췌장이 멈춰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새벽 아침 혈당을 타겟팅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디바이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침 공복이 점심 전 저녁 전보다 더 높게 조절하셔야 돼요. 아침을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자는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면 국내에도 이제 인공췌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는 시간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약간 비싸잖아요. 아직 뭐 돈을 얼마 안 되죠. 저는 그분들 같으면 저는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거 1년간 내가 뭐 커피를 안 마시고 뭐 어디 안 가더라도 그거는 그만한 가치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와서 1단계부터 증상이 나옵니다. 54, 70일 때도 증상 나오고요. 더 높은 혈당에 계셨던 분은 더 높은 혈당에도 나와요. 몸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혈당을 올리려고. 근데 이걸 반복해버리시면 증상이 안 나와요. 교감신경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차에.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레벨 2부터는 사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타이밍의 문제예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응급실에 와서 하셨던 분이 물론 깨어나시죠. 깨어나시지만 100% 후유증이 없느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을 안타깝지만 그분을 진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분이 반복할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100% 다 교육이 끝나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통계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나라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낮춰줄 수 있는 나라가 시스템이 잘 된 나라겠죠. 그분이 갖고 있는 자체가 뭐 고령이어서 인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있지만 그런 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안 돼서 교육을 못해서 또 반복하시는 분도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은 보통 저혈당 레벨 1을 뭐 1, 2를 합하셔가지고 4% 넘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4%가 아니라 1%예요. 1%. 1%를 넘기지 않고 차라리 타이밍 레인지 70%가 아니라 50%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혈당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님은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저혈당으로 인해서 뇌세포 파괴되고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사실 좀 걱정하는 분 계실까요?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닌데 지금 질문은 22년 차로 일형 당뇨인이 이제 저혈당을 피할 수 없는데 저혈당이 이제 뇌세포를 파괴시켜서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자막 한번 주시겠어요? 밑에 질문에 대한 자막을 한번 주시면 이제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네, 다음 자막인데요. 다음 자막 주세요. 네. 그 당뇨병 환자의 노후 건강 상태가 몇 % 정도인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형 당뇨인들이 지치지 않고 이제 긴 기간 동안에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시는지. 예. 이제 자꾸 시간이 쫓기다 보니 네. 우선 앞에 질문하셨던 22년 되신 분 약간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20대 달리기 하다가 물론 이제 50대에 대해서 달리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나이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됐다고 할 때 대개 일형당이 오래되면 저희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몸에서 혈당을 제일 먼저 올리는 그 세포도 망가집니다. 안타깝지만 대개는 망가져요. 그래서 저혈당일 때 빨리 회복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췌장을 무슨 암이 있어가 전절제를 해버리신 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케톤산증이 잘 안 생겨요. 도리어. 케톤산증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저혈당으로 쓰러질 위험성은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더 목표를 볼 때 저혈당이 안 오는 쪽으로 더 타겟팅 하셔야 돼요. 약간 고혈당을 내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저혈당이 안 오게.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기기에.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옛날에는 그런 기기가 안 될 때는 진짜 췌장이식하고 쇄도이식 권했어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진짜 막 응급실에 오시는 분은 그만큼 그렇게 하다고 권했어요. 근데 요즘은 기기가 좋아져가지고 그걸 이제 더 보험을 많이 해드려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달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병원들을 많이 만드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는 기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는데 보험을 못 해주고 있고 그걸 달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거 한 분 달게 하려면 엄청 여러 명이 붙어서 교육하고 이래야 돼요. 돈은 안 줘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도 기기는 들어왔는데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기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 입장이다. 저 같으면 기기 사서 혼자 독학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피할 수 있느냐? 당연히 피할 수 있고 노후 당연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와, 약간 이제 슬라이드가 꼬였는데, 자, 우선은 현재 들어와 있는 거에 제가 기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물론 우리 한우회에서처럼 DIY 쓰시는 거, 약간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종로 세운상가 세대이기 때문에 용산이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전자상가 가셔가지고 조립 PC 만드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되시고 누구 전문가한테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게 지금 진화된 인공췌장하고 하이브리드 인공췌장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국내에 아직도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내년쯤에 780G라고 해서 메우트로닉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DIY의 최고 단계를 쓰시면 그 교종 인슐린까지도 어느 정도 교종이 되기 때문에 기저 인슐린 자동화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진화된 하이브리드 인공췌장 수준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움 받으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엑스퍼트 분한테 꼭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 하시면 어느 정도랑 똑같냐면 차 면허도 안 받고 도로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고 바로 나요. 기기는 그냥 기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낮 시간에도 완벽하게 조절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낮 시간 조절 능력은 앞에 부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약간밖에 못 도와줘요. 약간은 도와주긴 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기차도 타이밍 레인지가 너무 달라요. 그건 그냥 그분의 실력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기기 다 하신 거예요. 그래도 밤에는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밤에 흔들리시는 분은 그거 다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앞단계 770G는 있거든요. 이미 팔리고 있고 본인 돈을 이제 한 350만 원, 400만 원 투자는 하셔야 되고 매달 들어가는 것도 좀 비싸죠. 뭐 CGM이 좀 뭐 자기네 가디안만 써야 되고 이거 약간 불편하시는 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밤에 흔들린다면 투자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저혈당만 멈춰주는 것도 이제 메우튼 640G는 이제 거의 이제 안 쓰시고 계시고 G2E 거의 스마트폰 앱에서만 워킹하긴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 연결이 안 되면 또 워킹을 안 해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펌프 자체에 들어있는 거랑 스마트폰 앱에서 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DIY도 스마트폰 앱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 관리하시잖아요. 이게 끝나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이. 이거 G2E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저혈당은 줄어들어요. 이것도. 그 대신 올라간 거는 내가 고혈당 알람 맞추셔가지고 삐삐삐 울리면 볼로스 계산기로 누르셔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아직은. 그걸 되게 만들려면 임상하셔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아직 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쓰고 있는 뭐 단합 펌프에 연동 안 되는 거는 그냥 옛날 볼로스 계산기도 안 쓰시고 뭐 낮기초 밤기초는 그건 펌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제발 좀 그렇게 하고 그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든데 저희가 해보면 그 서비스도 안 하고 이러셔가지고 이게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어놔가지고 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최소한 센서 연동이라고 하면 하나로 합해져야죠. 앱이 하나로 합해지고 플랫폼이 있고 그게 센서 연동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오 패치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건 거기 그 정도까지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다음 기능은 지금 이제 거의 식약처 임상이 등록은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고요. 아마 이제 몇 달 지나시면 최종 보고 나오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는 있다고 저희가 상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건 꼭 이제 이해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펌프는. 이거 혹시 이제 약간 위용적인 면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보험해 줄 거냐는 여러분이 사실 내가 세금 내는데
어디까지 이걸 똑같이 보험할 거냐 약간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튜빙 푸브 쓰다가 이런 날에만 쓰겠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거든요. 약간 고민을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까지 보험할 거냐에 따라서 고민이 있고 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인공체장 들어가는 건 당연히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넘어주시면 미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선 질환명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 못 만들었는데 인식 개선할 때 이제 일본에서도 당뇨에 대한 질환명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라고 하는 명칭도 사실은 원인에 대한 원인이 뭐냐에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한 20년 전쯤에 한 30년 전쯤에 바꾼 거거든요. 옛날에는 1형 타입 1, 타입 2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인슐린 의존형이냐 아니냐였어요. 치료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그게 훨씬 맞아요. 2형 당뇨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되실 수 있거든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왔느냐, 한 20년에 걸쳐서 왔느냐의 문제인 거지 치료적인 개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도리어 오래되신 분 치료하는 게 더 어려워요. 먹는 약 쓰다가 뭐 기저인슐린 한 번 맞다가 뭐 다시 또 다회주사 맞다 이게 더 어려워요. 한순간에 확 바뀌면 거기에 바로 딱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훨씬 동기부여되어 있고 저희가 해보면 그래서 진단명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채도부전 당뇨병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외국에는 옛날부터 있었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학회 차원에서 그거는 국내 시스템에 조금 중증 질환을 만들기 위한 면이 있습니다. 그 1형뿐만 아니라 아주 인슐린 의존형이 된 2형까지 포함해서 지금같이 케어하면 사실 안타깝지만 합병증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해결해 주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명칭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기껏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건 재택의료 시범 사업 이제 교육을 좀 더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해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병원이 하겠다고 했던 데에서도 등록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1형 당뇨 숫자가 너무 적어서거든요. 그 면도 있거든요.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고 어느 정도 풀이 돼야지 투자하는데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이게 시범 사업이 저는 본 사업으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또 연장될 것 같은데 그 2형 인슐린 맞는 분도 좀 포함하면 숫자가 늘면 참여하는 병원이 새로운 직원도 뽑고 이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의 치료가 다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1형이라고 붙이지 말고 뭐 채도부전 당뇨병 시범 사업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병원 데이터는 벌써 1형 당뇨이신 분들 데이터가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요. 2형 분들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미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 저도 달면 저 그렇게 높게 나올 때가 있는데 뭐 당화수 뭐 6점 초반 나오시거든요. 타민 레인지 뭐 85%, TBR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2형 당뇨 약 먹는 분들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이신 분들이 많아요. 벌써. 그러니까 뭐 펌프까지 안 달아도 CGM으로 교육만 돼도 펌프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물론 일부는 꼭 다시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밤에 막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 인공체장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옛날에 채도 이식하는 거랑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췌장 이식하듯이 그분한테는 필수이지만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선택이에요. 어느 날은 내 펌프하다가 어느 날은 펜하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펜도 이제 볼루스 계산기 되는 디지털 펜이 나오실 거고 한 앱에서 양쪽을 다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펌프 달았다 어느 날은 펜 달았다 이게 충분히 바뀌는 시대가 될 거고 이제 이 손끝에서 재는 게 아니라 다 이제 CGM 기반 CGM도 뭐 이렇게 지금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삽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고 좋은 CGM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슬라이드 주시면 물론 네. 그 합병증에 잘 보시면 아까 얼마나 되시냐고 얘기했는데 그 손끝에서 재건 옛날에는 진짜 혈당이 엄청 큰 시절에 그래도 50년, 70년 문제 없는 분들을 가지고 그 메달리스트를 드리거든요. 외국에서는. 네, 그게 그분들한테 자막 격려하고. 밑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당뇨병학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형 당뇨로 뭐 50년, 75년 되신 분들을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찾기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어디 숨어 있는데 제가 못 발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년은 꽤 있으세요. 25년 건강하게 있을 꽤 있고요. 뭐 선진국은 50년, 지금 2013년에 80년 되신 분 상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 때 태어나셔서 이제 80몇 살 되셨겠죠. 그때부터.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이거 혈당 재는 게 어땠겠어요? 지금의 인슐린도 없을 시대 MPHRI라고 아주 옛날 인슐린 갖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뇨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조절만 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좀 불편할 수는 있죠. 내가 췌장을 이식받아서 췌장이 내게 일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신경은 좀 써야 되지만 거의 정상인과 다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병은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그래서 그 선진국은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런 거는 배려해야 된다라는 게 잘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한의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다른 분은 왜 모를까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모를까라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옛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가 걸리기 전에 나는 알았는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내가 노력하셔야지 왜 몰라줄까라고만 자꾸 하시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어떻게든 알려서 바꾸도록 노력하는 거고, 내가 입장을 바꾸면은 저도 이 병을 제가 막 연구하면서 계속 보면서 알아가는 거지. 왜 우리나라 몰랐을까? 뭐 우리나라 인슐린 왜 이렇게 팔리고 있을까? 펌프는 왜 이렇게 팔리고 있을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우리나라에 맞게 맞출까를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바꿨고요. 10년 뒤에 더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재현 교수님 같은 분이 여러 클리닉에 여러 분 계속 계시는 게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제 생각이 소원입니다.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김재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먼저.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 대표님 그 이름을 아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알리려면 우리를 오픈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병명이라는 게 사실 오픈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일형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청소년 시기에도 진단받을 수 있고 진단받으면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이름처럼 계속 불려야 돼요. 당뇨병 환자, 일형당뇨병 환자 이렇게 불리는데 그게 이제 처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진단 기기가 없을 때 소변의 당 농도를 통해서 이 병을 진단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서 그렇게 불려진 건데 결국 혈당을 잘 관리하면 소변에서 당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계속 당뇨병이라고 불려야 되고 그 당뇨병이라는 그 이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자기 당뇨를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인식 개선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일형 당뇨병이라는 이름을 좀 바꾸고 직관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도부전이라든지 이런 직관적인 병명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시스템도 바꿔주고 뭔가 저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바뀌지 못했던 거는 이걸 숨기고 밖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 그래도 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 관리하고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인들은 2형 당뇨긴 하지만 당뇨병 학회에서 당당한 당뇨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1형 당뇨에 대한 것도 학회에서 교수님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내주시고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럼요. 채도부전 당뇨병이라는 표현을 이제 학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그 공단이나 복지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타입 1, 타입 2라는 개념은 이제 원인 질환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라는 하기 위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타입 1, 타입 2. 근데 그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채도부전이냐 아니냐는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 비의존형이라는 표현이
타입 1, 타입 2가 생기면서 굉장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실은 치료 부전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3분 진료 시스템에서는 섀도우 부전이 되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똑같이 케어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교육으로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타입 1, 타입 2는 원인이 내가 뭔지 아는 게 관심이 있으시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원인을 나중에 왜냐하면 타입 1의 자가 면역을 치료하는 것도 여전히 치료 연구 중이에요. 해야 되는 병이고 그걸 없앤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전에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으로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생길 사람 찾아내서 미리 예방하는 자가 면역 치료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인슐린이 안 나오는 상황이냐, 섀도우 부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는 지금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게 빨리 쉽게 치료하는 걸로 당뇨는 할 수 있다, 2형 당뇨는 할 수 있다. 인슐린 의존형 아닌 당뇨는 또 조금 더 쉽긴 하거든요. 그걸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섀도우 부전에 당뇨병도 이름이 뭐 예를 들면 혈압도 고혈압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고혈당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고혈당 상태 뭐 이렇게 당뇨란 병명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일본이 지금 그런 걸 제안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그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해서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나라에서 케어를 어떻게 해줄 거냐를 붙어 있는 거는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김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당뇨병을 붙이는 것도 사실 그 소변에 뭐 단계 나온다는 게 기분 나쁘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그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약간 당뇨, 2형 당뇨가 되면 약간 레이지 한다는 느낌? 뭐 본인이 뭔가 라이프스타일 잘못해서라는 길티 마인드를 주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음식 먹은 게 계속 나한테 나중에 고혈당이 올지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생겼더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밀하게는. 그렇잖아요. 너무 시원하시죠? 어떻게 미리 홍보하고 더 그 좋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알리도록 노력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물론 어미에 일본은 그 한자로 쓰기 때문에 그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뚱뚱한 게 죄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뭐 야식 먹고 뭐 이런 물론 뭐 그게 건강에 나쁜 거는 모르고 있어서 내가 하셨던 분들도 많은 거죠.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가지고 뚱뚱한 약 치료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옛날에 막 억지로 막 위를 자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뭐 좋아지고 이런 시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즐기면서도 주사 맞고 나는 안 뚱뚱해지고 이걸 바라시거든요. 대개는 어쨌든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 2형 당뇨에 대해서도 길티 마인드를 안 갖게 해주는 건 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슐린 안 맞는 분이라도. 네. 오늘 작년 이맘때쯤 교수님이 당뇨병 학회에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 1형 당뇨병 환자의 그 삶의 질에 의사들의 교육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셨지만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신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더불어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 병원에서 주치 개념처럼 탁 저를 저한테 맞는 건강 관리를 딱 해주는 병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그걸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차라리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바꾸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같이 가야 되겠지만 하면서 오늘 1시간 기대했지만 역시 1시간 반 사실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열띤 강의를 해주시고 또 환우회 분들 참석해 주셔서 많은 소통을 해주신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영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잠깐 질문 교수님과 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 동시 접속자 꽤 많으신데 들어오신 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참석자분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